네, 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의 이우현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이 12주차이고, 이 12주차에서는 챕터 7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비대면 이클래스 동영상으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텐데요. 앞에 보이는 이 7장에서는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또 다양한 주제와 응용편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 그리고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와 예시를 들어가면서 1교시에는 1절을 수업을 하고 또 2교시에는 7장의 2절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7장 1절 문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방법과 방안을 통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문제의 존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일상에서의 작은 문제부터 또 학교나 직장에서의 복잡한 문제까지, 또는 집이나 등등 복잡한 문제가 닥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에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고민하는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학교 과제에서 혹은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을 때 이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과제 속이나 프로젝트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의 정의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얻는 것, 해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찾거나 해결하려면 우리는 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번의 시도와 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명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사고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열린 사고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디자인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해결책이 나름의 장점, 단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뒷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과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의 세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에서는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주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앞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문제 해결은 크게 일반적 문제 해결, 컴퓨팅 사고 문제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로 나뉩니다. 이 각각의 방법은 상황과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여러분이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앞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숙제를 할 때나 직장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경험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문제 해결 방법. 이 컴퓨팅 사고 방법은 컴퓨팅 사고 요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존 강의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이 컴퓨팅 사고 문제 해결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분해가 있고, 또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 그리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외하는 추상화가 있으며, 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만드는 알고리즘 설계가 포함됩니다. 이 컴퓨팅 사고 문제 해결의 예를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할 때 앞서 말한 이 네 가지의 요소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은 창의성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틀에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 디자인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예술 작품 창작할 때 주로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방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방법들은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해결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기본 개념과 원리 적용.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먼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적용하고 또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수학 공식을 떠올리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좋은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 문제 적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형의 문제라면 또 같은 방법으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했던 경험을 이번에도 다시 함께 활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풀었던 문제 유형이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그때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해당 시험에도 다시 적용하면 됩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 우리는 문제를 잘못 해결한 후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왜 그랬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에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버그가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면 추후에는 그런 실수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죠.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분해. 문제가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단계로 잘게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각 단계를 차근차근 해결하면 전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해결 방법들이 큰 프로젝트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관점 접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양한 관점으로 해당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분명히 이 핵심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팀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점들을 제시한다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유로운 생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때로는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해당 문제에 도입했을 때 또 어떨 땐 보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해결 전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의 해결책이 만약 실패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마트에서 고객의 불만의 원인을 분석하면 근본적으로 이 마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식 만들기, 규칙 찾기. 문제를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수학적 식을 만들거나 규칙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것들은 문제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복잡한 문제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우리는 문제의 구조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 또한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문제의 결과에서 원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목표 상태에서 시작해서 필요한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하면 그 문제에 더 쉽게 해결 방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프로젝트 예를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작업들을 여러 작은 작업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번 참고를 볼게요. 1번과 2번은 분석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3번은 분해와 패턴 인식, 추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를 작은 단어로 나누고 또 반복되는 패턴을 찾으면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5번은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됩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이 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문제 해결법은 저명한 수학자이자 수학교육학자인 조지 폴리아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이 폴리아는 그에 저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책을 통해 이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그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단계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 계획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한 후 마지막으로 검토와 최종 점검을 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뒷페이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뜻, 주어진 조건, 목표 상황 등을 파악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우리는 문제의 요구 사항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스케치하거나 거꾸로 풀기 등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별로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수립한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결 방법이 타당한지를 먼저 점검하는데 예를 들면 계획에 따라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오류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풀이 과정과 해결법을 검토하고 최종 점검하는 것인데 문제 해결 후에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우리가 다 푼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계산 과정을 점검하고 또 오류가 있었는지 혹은 실수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과 컴퓨팅 사고의 관계. 네,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컴퓨팅 사고의 여러 단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컴퓨팅 사고와 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컴퓨팅 사고의 1단계, 2단계, 4단계와는 관련이 깊다고 나와 있는데, 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컴퓨팅 사고의 여러 단계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각 단계를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제시된 참고란을 보면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이해 단계는 이 컴퓨팅 사고의 분석 단계와 크게 관련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팅 과학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래밍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에 포함되는데요. 이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문제의 조건과 목표를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해결계획 수립 단계는 컴퓨팅 사고의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불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또 각 단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인데요. 이는 또한 문제의 핵심 요소를 식별하고 또 추상화를 통해 문제의 복합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검토와 최종 검토 단계는 컴퓨팅 사고의 평가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게 되고 또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고 혹은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결책을 효율성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또 만약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리아의 문제 해결법은 컴퓨팅 사고의 여러 단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문제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 폴리아의 4단계 문제 해결법을 예시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제시된 예제 7-1을 보면 문제는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12개로 이루어진 도형에서 크고 작은 정사각형을 모두 몇 개인가 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풀이를 잠깐 보지 말고 한 1분 동안 이 정사각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을 드릴게요. 네, 30초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들을 다 풀으셨나요? 네, 풀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 폴리아의 4단계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하네요. 먼저 그 풀이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1단계는 문제의 이해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크기의 정사각형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표이며, 도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사각형을 모두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변의 길이가 1, 2, 3인 경우 각각의 정사각형 개수를 계산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각 변의 길이에 따라 정사각형 개수를 하나씩 계산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립한 계획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변의 길이가 1, 2, 3인 경우에 각각 몇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죠. 보면은 변의 길이가 1인 경우는 4 곱하기 3, 따라서 12개가 되겠고요. 또 변의 길이가 2인 경우에는 3 곱하기 2, 6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가 3인 경우에는 2 곱하기 1, 2개로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풀이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풀었던 풀이 방법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모든 크기의 정사각형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크고 작은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12-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12 더하기 6 더하기 2 해서 총 이 문제의 정사각형 개수는 20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풀이 과정을 요약하면 먼저 1단계에서는 문제를 이해해서 여러 가지 크기의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해결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변의 길이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1개, 2개, 3개인 경우를 계산하고 또 3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4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검토와 최종 점검을 통해 풀이 방법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오류가 없다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모두 합하는 과정이 됩니다. 네, 이번 페이지는 그 앞 페이지에 이어서 그 예제 문제를 푸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풀이는 먼저 보지 마세요. 일단. 네. 이 페이지는 우리가 생활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것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예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풀이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창의적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1분 드릴게요.
네, 생각을 좀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것도 좋고요. 무엇이 됐든 괜찮습니다. 한번 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다 됐고, 혹시 뭐 방법들을 제시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풀이를 보면 융합을 통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그 첫 번째로 와플 모형을 변형해서 아이스크림 용기 형태로 만든다. 네, 이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그 와플을 단순히 평평한 모양으로 두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담을 수 있는 용기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와플의 맛과 아이스크림의 맛을 동시에 뭐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원뿔 모양의 와플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와플콘이 된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와플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이 와플콘이 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브랜드나 뭐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많이 제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그 우리는 이 아이스크림과 와플을 동시에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참고란을 또 다시 보면 컴퓨팅 사고의 분해를 거꾸로 적용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컴퓨팅 사고에서 이 분해 부분을 거꾸로 적용하기에 해당되는데,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와플콘 만들기 그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는 일반적인 와플이고, 오른쪽은 그 아이스크림 담긴 와플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융합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인데, 이것이 이제 그 컴퓨팅 사고의 분해를 거꾸로 적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기보다는, 물론 이제 분해라는 거는 작은 단위로 나눈 거지만, 두 가지의 요소를 하나로 결합해서 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방식 또한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고 수업을 다음 페이지로 계속 이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는 모순 제거를 통한 문제 해결이고요. 예제도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풀이를 보지 마세요. 일단은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 제거를 통한 문제 해결. 예, 앞에 제시된 예제를 보면 구글의 포털 사이트 광고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회사는 꼭 배너 광고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과 모순이 존재하는데요. 구글이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여기에 문제입니다. 한번 풀이를 보기 전에 여러분이 구글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1분 드릴게요. 네, 30초 정도 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네, 그러면 우리 풀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풀이를 통해서 구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초기 화면에는 배너 광고를 모두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객들이 처음 구글의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배너 광고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이는 고객들이 깔끔하고 광고 없는 화면을 원하기 때문에 그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고객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시작하게 되면 그 검색 결과가 페이지에 나오면서 광고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은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고객은 뭐 검색을 하지 않으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고객의 요구와 뭐 회사의 요구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켰던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 예제는 컴퓨팅 사고의 분석과 분해에 해당되는데요. 그 이유는 구글이 고객의 요구와 회사의 요구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분해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초기 구글 화면과 검색 결과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초기 화면은 깔끔하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핸드폰 광고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글은 고객의 요구와 광고 수익을 결과적으로는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순 제거를 통한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서로가 상충되는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각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네, 지난 페이지에 이어서 해당 페이지도 역시 그 예제 문제를 푸는 페이지인데요. 주제를 보면 분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그 예제를 읽어보기 전에 여러분 그 풀이를 먼저 보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4 다단계 로켓 추진체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로켓을 우주 궤도까지 그 멀리 진입시키려면 큰 연료통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로켓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 우주 궤도로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로켓이 우주 궤도까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풀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한번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뭐 창의적인 그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네, 30초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짜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풀이를 보면서 이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풀이를 보면 그 연료통을 가진 추진체, 이 추진체를 몇 단계로 분리한다. 이 말은 그 로켓을 여러 단계로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발사죠. 로켓 발사를 여러 단계로 분리를 해서 각 발사 단계가 끝날 때마다 그 이미 연소된 로켓 부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핵심의 로켓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은 이 각 단계의 연료가 소진이 되면서 그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버리고, 그럼으로써 로켓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로켓이 우주 궤도를 도달할 수 있게 해주게 되겠죠. 또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이 단계는 이 분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로켓을 더 멀리 날아가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를 함께 보시면 이 문제가 이 컴퓨팅 사고의 분석과 분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문제를 여러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의 단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한번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로켓은 여러 단계로 걸쳐서 발사가 되게 되고, 또 각 단계별로 이 추진체가 분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다단계 로켓이 어떻게 단계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 우주로 날아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결과적으로 분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복잡한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1절까지의 수업이고요. 1교시였습니다. 그러면 1교시를 마치고 다음 2교시에서 7장 2절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여러분 혹시 그 2절 수업 빠뜨리지 마시고 2교시 수업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